이 키워드만 알면 부동산 시장이 술술 읽힙니다. 지금 공개 채널 고정.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키워드로 시장을 읽어보는 그런 시간 준비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집값이 이제 하락하는 추세니 아니다, 더 오른다, 떨어진다, 설왕설래 얘기도 많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 시장이 오히려 집값이 더 하락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의문점들, 여기저기서 들리는 의문점들을 제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두 가지 키워드로 과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확실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세미나 먼저 공지합니다. 10월 30일. 자, 이제 10월의 끝자락이죠. 10월 30일. 자, 올해도 이렇게 벌써 10월의 끝자락으로 왔습니다.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주제는요, 규제 시장을 이기는 최상의 투자처가 어디일까요? 최상의 투자처 공개하는 시간을 준비하는데요. 지금 금리 인하의 효과, 금리 인하의 그런 효과와 반대로 규제의 효과, 어느 것이 과연 이길 것인가에 대한 사람들의 궁금증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규제가 가해지니까 사람들이 또 주춤주춤해요. 지금 뭔가 지금 이제 또 다시 또 떨어지나 보다, 하락하나 보다. 그리고 또 내년 시장 또 어떻게 될까? 갈피를 못 잡는 게 이 대중의 이 심리거든요. 항상 사람들은 같이 움직여요. 제가 여태까지 가만히 부동산 시장을 10년 동안 지켜본 결과 항상 사람들은 먼저 움직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대중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야 돼. 왜? 그래야 불안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규제 시장을 어떻게 이겨 나갈 것인지, 규제 시장에서의 우리의 최적의 투자처가 과연 어딘지.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한강변 투자해라, 역세권에 투자해라. 정말 제가 목이 아프게 말씀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올해 이제 하반기지만 또 내년 시장을 겨냥해서 우리가 과연 어떤 최적의 선택을 해야 투자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제가 상세히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날 못 오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1:1 개별 상담도 받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정말 나한테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이런 자산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 내가 여력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1:1 개인 상담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미나에 못 오시더라도 개인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두 가지 키워드라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금리 인하. 하나는 대출 규제. 자, 일단 금리 인하부터 한번 볼게요. 이 미국발 금리 인하가 9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죠. 과감하게 0.5포인트를 낮췄습니다. 자, 그렇다면 금리 인하되는 게 정말 어떤 뜻인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 속뜻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금리 인하가 되니까 그러면 이자가, 우리도 이제 금리 인하 할 거니까 대출 이자가 줄어드네. 그러니까 뭔가 좀 좋아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고요. 금리 인하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요, 여태까지 미국은 양적 긴축 정책을 폈어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을 돌아다니지 못하게끔 쪼여매는, 돈줄을 확 조이는, 그래서 물가를 잡겠다, 돈줄을 조여서. 그래서 이 양적 긴축 정책, 통화량을 줄이는, 그래서 금리를 막 올렸죠. 0.75포인트까지 막 올렸잖아요. 저는 그런 거 여태 본 적이 없는데 미국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 9월달부터 양적 긴축 정책에서 양적 완화로 통화 정책이 대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 통화 정책이 대전환이 된다는 게 상당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이 통화 정책을 전환을 하게 되면은 양적 완화로 전환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 모든 나라도 통화 정책의 방향을 틀게 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렇다면은 모든 나라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올해, 내년, 후년
계속 금리 인하로 이제 방향을 잡아갈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효과를 낳습니다. 뭐냐면은 금리가 인하되면은 어떻게 돼요? 시중에 돈이 많이 넘친다는 거예요. 돈이 많이 넘치죠. 시중에 유동성이 커진다는 거죠. 자, 이런 유동성이 커지게 되면은 그 흘러다니는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다 들어가진 않겠지만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자산시장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자산시장은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이죠. 이런 쪽들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당연히 돈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발 금리 인하는 정책의 완전히 대전환, 통화정책의 전환을 불러일으켜 와서 이제는 시중에 돈이 많이 넘치는, 통화량이 넘치는 유동성 시대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기준금리를 10월 달에 한 차례 인하했죠. 0.25%.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니까 우리도 따라서 인하를 했습니다. 유럽도 인하를 했고요. 자, 그런데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는 시장의 매수 심리를 끌어올린다. 이게 뭐예요? 자, 낮은 금리. 우리가 금리가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이자 비용. 우리 항상 돈을 빌려 쓰잖아요. 은행이든 뭐 기업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빌려 쓰게 되면 그 이자가 줄어들게 되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개인이나 기업이나 이 소비와 투자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개인은 소비도 늘릴 것이고 기업은 투자를 또 늘리겠죠. 고용도 늘리고요. 그렇게 되면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돼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금리를 내린 이유가 우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안 좋죠. 경제 성장률이. 물론 다른 어떤 전 세계 나라를 비교해 보면은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지금 안 좋은 상태죠. 전 세계에서 지금 성장률이 제일 좋은 나라는 미국밖에 없잖아요. 다 지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가 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내린다는 거예요. 결국 기존 대출자들,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이자 부담 줄어들죠. 그리고 새롭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을 자극시켜서 집값을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인하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대출 규제 왜 나왔어요? 근데 왜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할까요? 돈은 유동성은 이제 앞으로 많이 늘어날 텐데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자, 돈이 시중에 많이 풀리게 되면 자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부동산 시장 쪽으로도 들어가고 주식시장 쪽으로 들어가서 가격을 끌어올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선제적으로 대출 규제로 해서 이 금리 인하의 어떤 영향을 좀 덜 받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늘어나는 가계부채, 이 급격한 집값 상승, 이것 때문에 대출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가계부채 문제는요, 제가 예전에도 늘상 말씀드렸지만, 우리 2003년도에도 우리나라 중앙일간지에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어요? 사설에. 가계부채의 도화선, 이 도화선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기사가 2003년도에 우리 주요 일간지의 사설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그때 가계부채 비중이 40%밖에 안 됐어. GDP 대비해서. 그런데 큰일 났다고 막 신문에 나온 거죠. 큰일 났었습니까? 큰일 났습니까? 큰일 안 났어요. 큰일 안 났어요. 가계부채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계속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가계부채는요, 경제 볼륨이 커지면, 경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가계부채 규모도 커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무조건 어떤 우리 이 경제 정책의 어떤 커다란 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가계부채, GDP 대비해서 가계부채 비율이 80% 이렇게 될 때요, 스웨덴 같은 나라는 가계부채가 140%가 넘었고요. 스위스 같은 나라는 120%가 넘었었어요. 그 당시에. 자, 그렇다면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던 게, 그렇다면 그런 나라들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작에 경제가 휘청휘청하면서 망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런 나라들 계속 번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가계부채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계부채보다 더 중요한 건 국가부채고요. 국가부채보다 더 그 다음이 기업부채. 가계부채는 사실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은 절대 아니다라는 게 제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가계 대출부채를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막는다. 그래서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계속 끌어내리고 있죠. 지금 그래서 대출 한도 제한하고요. 가상금리 인상해서 한마디로 규제를 계속해서 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말라는 정부의 강한 시그널이다라는 것입니다. 빚내서 집 사지 마라. 결국 이거죠. 그런데 아니 빚내서 집 어떻게 안 삽니까? 저는 가끔씩 그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면은 빚내서 절대로 집 사지 말래. 아니 집 사는 사람이 대출 안 받고 사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 물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신 분들은 현금으로 다 살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은 다 대출을 받아서 집장만 해요. 왜 빚 내서 집 사지 말라는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대출 받아서 집 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상당히 아이러니한 얘기죠. 자, 근데 대출 규제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준비한 것은 최근 들어서 뭐 언론이나 어떤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뭐 집값이 뭐 내년에 더 뭐 폭락할 것이다. 또 폭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또 미국 경제가 또 위험하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위험하다, 한마디로. 이게 참 도대체 말도 되지 않는 소리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대출 규제가 되면은 누구한테 타격이 와요? 실수요자한테 타격이 와요. 내 집을 내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서 살 사람들, 들어서 거주할 사람들, 수요자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근데 실수요자가 아닌 이 투자 수요라고, 정부에서는 뭐 투기 수요라고 얘기하겠지만 저는 이제 투자 수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자기가 있는 돈으로 해서 집을 사고 세금을 정당하게 내는 게 왜 이게 투기라고 비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것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투자 수요는요, 이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 수요는 대출받아 집 사지 않아요. 전세를 끼고 사는 게 더 나아. 전세 끼고 사는 게. 대출받아 집 사는 것보다 더 많이 나와, 전세가. 그래서 전세를 끼고 살기 때문에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거예요. 아니, 거의 없죠, 사실은. 대출 안 받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이 대출 규제는 누구한테 타격을 가장 크게 줘요? 실수요자나 갈아타기 하는 수요. 그렇죠? 1주택자인데 다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한테 실수요자한테만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출 규제는 양극화를 정말 더 강하게 끌어올리는 정부의 반쪽짜리 대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지금 뭐 언론 기사 이렇게 나오는 거 보셨어요? 강남이나 강남 3구, 그리고 소위 얘기하는 주요 지역들, 용산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여의도라든지 뭐 이런 지역들은요, 어떻게 돼요? 정보점을 갱신한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신고가가. 반대로 서민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들 있죠.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이런 데들은 오히려 집이 지금 안 팔려요. 왜? 이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돼요? 그런 저가 지역에 몰려 있다는 거예요, 수요가. 그리고 이 고가 지역은 대출도 안 나와. 대출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히 현금이 있는 부자들만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양극화를 이 대출 규제는 오히려 더 크게 벌리는 그런 정책이라는 거예요. 고가 지역과 저가 지역으로. 참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결국은 대출 규제는 이 유동성, 금리 인하가 됨으로 인해서 돈이 점점 막 시중에 돌잖아요. 유동성 커지는 이런 시점에 오히려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해서 시장 과열을 막겠다. 집을 못 사게끔 해서 이 정부의 정말 고육책인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는. 대출 규제 지금 처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역대 정부에서 계속 대출 규제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 대출 규제 효과 있었습니까? 한번 가만히 좀 생각해 보세요.
문재인 정부 때 대출 규제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못 가지게 있게 하고 사는 사람도 취득세 막 중과로 못 사게 하고 보유세도 엄청나게 때리고 이렇게 했는데 집값이 어떻게 떨어졌습니까? 오히려 올랐잖아요. 더 많이 올랐어.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부의 고육책이 이게 사실 맞는 거는 너무 일시적으로 효과는 있겠지만은 단기간에 불과하다라는 게 제 판단이에요. 자, 대출 규제, 금리 인하 어떤 것이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칠까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몇 개월 이 단기적으로 영향을 순간적으로 팍 미치는 거는 대출 규제예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길게 영향을 우리한테 크게 미치는 거는 금리 인하입니다. 즉 금리 인하의 효과는 바로 지금 당장 금리 인하가 됐다 그래서 집값이 막 오르고 이런 건 없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그게 큰 효과를 집값 상승에 효과를 준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대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갑자기 그냥 팍 정부의 대책이 시장에 영향을 줘서 심리를 악화시킬 수 있지만 이거는 몇 개월 못 간다는 거죠. 자, 밑에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2023년 8월 달에 가계대출 규제의 규제 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보고서가 있는데요.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은 대출 규제를 했을 때 규제의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그 효과가 가장 긴 게 6개월이다. 가장 긴 게 3개월짜리도 있었고 4개월짜리도 있었지만 가장 긴 게 6개월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수요일날 제가 강의를 매주 하는데 강의할 때 이 규제 효과 3개월, 짧으면 3개월, 길면 5개월 사이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죠. 거기에 맞는 보고서입니다. 지난해 나왔던 보고서요. 과연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자, 특정 지역, 강남이라든지 용산이라든지 특정 지역, 그리고 비싼 지역들, 고가 지역, 이런 지역들은 당연히 가격이 오를 겁니다. 반대로 저가 지역과 지방은 정체나 하락할 거예요. 이 양극화를 붙이기는 이런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정부의 시장을 조이는 그런 규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양극화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이게 참 비극이죠. 골고루 다 이런 불만 없이 다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이 자본주의의 하나의 현상인 것 같습니다. 자, 양극화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데 지금 지방에 투자라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지방에 저평가된 지역에 서울이 지금 이렇게 가격도 많이 오르고 이런 고가 지역 못 들어가니까 차라리 지방에 저평가된 지역 들어가라. 이거 맞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을 하면서 저평가 지역? 이런 거는 없어요. 저평가가 돼 있다면, 가격이 안 오른다면 반드시 안 오르는 이유가 존재하는 겁니다. 막 올라, 가격이. 별론 것 같은데 가격이 막 올라? 오르는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저평가? 그런 거 없어요. 바보입니까? 저평가된 지역 사람들이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평가가 어디 있어요? 사람들 다 눈으로 봐요. 그래서 그 저평가돼서 가격이 안 올랐다는 지역은 한마디로 수요가 없는 지역인 것이에요. 저평가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양극화가 커지는데 지방을 가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양극화 시장에서는 어느 지역에 투자할 것인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 자, 그런데 우리는 투자해서 이익을 지금 빨리 극대화시켜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투자 이익을 내야 될 사람들. 내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수십억 있어. 아니 100억 있어. 이러면은 아무거나 사면 돼요. 강남에 고가의 아파트 사면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미 유명한 지역들을 그런 비싼 지역들을 갖다가 지금 들어가요? 어떻게 막 대출을 받고 또 돈 빌리고 해서 그런 데 들어가야 됩니까? 왜 그러고 있어요? 그게 아니야. 이미 유명한 지역은 앞으로 지금도 비싸지만 앞으로 더 올라가긴 하겠죠. 하지만 돈이 너무 많이 투자되잖아요. 돈이. 이런 쪽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재테크를 하면서 알아야 될 곳은 어떤 곳이에요? 유명해질 지역. 지금은 유명하지 않지만 앞으로 유명해질 지역에 우리가 먼저 선제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재테크의 기본이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명해질, 아직은 유명하지 않고 유명해질 지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이런 지역을 선점하는 투자 전략이 지금 정말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키워드, 금리나 대출 규제, 이 키워드로 시장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 빠르게 판단을 하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동산 DJ가 소망합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